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픽게임즈 코리아의 박창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언리얼 엔진 5.4에서도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개선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여러 업데이트 내용 중에 프로그래머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일반적인 형태로 아트와 프로그램을 구분하긴 했는데요. 결국 효율적인 컨텐츠 제작이라는 측면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내용이라서 다른 직군분들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월드 제작과 UI 시스템, 나야가라 카오스의 개선된 기능과 사용법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참고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가 준비한 시연은 사전에 녹화를 해두었으니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가끔씩 기침을 좀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소개드릴 부분은 월드 제작입니다. 월드 파티션에서 드디어 3D 그리드를 사용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까지의 월드 파티션은 2D 그리드만을 사용해서 플레이어가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경우 바닥면에 HLOD가 아닌 벡터가 스트리밍이 되어서 불필요하게 성능을 낭비하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새롭게 추가된 런타임 해시셋을 통해 사용자가 편하게 원하는 대로 스트리밍 규칙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느슨한 계층적 그리드, LH 그리드라고 불리는데요. 이 LH 그리드를 통해 플레이어 높이까지 고려하도록 수정이 되었습니다. 엔진에 새롭게 레벨을 추가하시는 경우에 이 설정들은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이미 작업 중인 레벨에서는 월드 세팅에서 해시 클래스를 변경하고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청해 주셨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작업자분들이 월드 파티션을 사용해서 레벨을 제작하고 또 이게 제가 자신이 세팅한 것이 잘 됐는지 테스트하려면 항상 플레이를 해서 에디터 안에서 플레이를 하거나 패키징을 해서 플레이해서 확인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이제는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에디터 안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는데요. 사용하시려면 뷰포트 툴바의 표시 항목에서 HLOD 보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전 버전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비어있는 레벨을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스트리밍 거리를 0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이렇게 에디터에서 HLOD를 항상 띄워놓을 수 있게 되고요. 작업이 필요한 섹션을 발견했다면 컨텍스트 메뉴에서 이렇게 필요한 섹션만 바로 로딩 시킬 수 있습니다. 네, 로딩이 완료되면 이제 벡터 쪽에서 수정하실 것들을 작업하시면 되고요. 이제 만약에 작업이 다 완료되면 이제 변경된 레벨에 대해서 HLOD를 구우셔야 됐을 텐데요. 저는 로드된 영역을 섹션을 편하게 선택하기 편하도록 다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정된 섹션을 선택하시고 이제 디테일 패널 쪽을 보시면 해당 섹션만 HLOD를 다시 빌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이번 업데이트로 더욱 효율적인 워크플로우로 월드를 제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드 파티션 내부에 새롭게 에디터 소프트 오브젝트 패스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레벨 인스턴스의 액터가 스트리밍 되는 레벨 셀에 인베드 되어야 될 때 해당 액터에 대한 런타임 오브젝트 패스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미리 지정해둔 오브젝트 패스와 값이 틀어져서 런타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희가 새롭게 에디팅 시점에 경로를 추가해서 해당 케이스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레벨 인스턴스 내 액터를 인베딩 시키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언리얼 엔진 5.3까지는 월드 파티션을 사용하지 않는 레벨을 컨버팅 툴로 변환했을 때, 그리고 글로벌 설정으로 전체 레벨 인스턴스에 대해서만 강제로 스트리밍을 변경하는 식으로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5.4에서는 레벨 인스턴스에 새롭게 레벨 비헤이비어라는 속성이 추가가 되었고요. 이 레벨이 어떻게 동작할지 에디터상에서 손쉽게 지정이 가능합니다. 레벨 인스턴스의 레벨 스트리밍 동작은 에디터에서 스탠드얼론이라는 이름으로 노출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 가능해진 것이 바로 서브 월드 파티션이라는 기능입니다. 월드 파티션을 사용하는 레벨 인스턴스를 또 다른 월드 파티션 내에 배치하고 이걸 스트리밍 인아웃 시키는 것이 가능해진 건데요. 이 워크플로우로 인해서 아주 넓은 월드를 만들 때 여러 작업자가 자신이 맡은 부분만 작업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사용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월드 파티션이 적용된 레벨 인스턴스의 경우에
뷰포트 안에서 직접 수정을 하게 되는 경우 레벨 크기에 따라서 메모리 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저희는 막아두었고요. 필요하시다면 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 파티션을 사용하는 서브 레벨의 경우 HLOD는 해당 레벨 인스턴스 액터가 스트리밍 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보이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HLOD가 항상 보여야 되는 케이스라면 레벨 인스턴스 액터도 항상 로드되어 있도록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네, 멀티플레이 게임에서 특히 대규모 월드를 고려할 때 서버의 부하와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데디케이티드 서버에서 월드 파티션을 스트리밍 인아웃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사용하시려면 월드 세팅에 서버 스트리밍 모드, 서버 스트리밍 출력 모드, 서버 스트리밍 아웃인데요. 서버 이거를 켜주시면 되고요. 서버 스스로 스트리밍 여부를 결정해서 이제 서버의 효율적인 구동 그리고 메모리 최적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저희가 레고 포트나이트를 만들면서 직접 사용하고 검증한 기능이라서 바로 프로젝트에 도입하셔도 좋습니다. 네, 데이터 레이어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되었는데요. 데이터 레이어끼리 AND 연산을 할지 OR 연산을 할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해당 데이터 레이어를 서버에서만 사용할지 클라이언트에서만 사용할지 적용할 수 있는 로드 필터 로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반기실 만한 업데이트인데요. 이제 플러그인에서 데이터 레이어를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서비스 중인 혹은 작업 중인 레벨은 그대로 두고 플러그인을 통해서 레벨을 패치해 가는 것이 가능해진 것인데요. 서비스 버전 따라 레벨 변경을 아주 편하게 배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데이터 레이어를 외부 에셋으로 저장하여서 가능해졌는데요. 현재 기본값은 꺼져 있고요. 에디터 개인 설정에서 실험 기능을 켜주셔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UI 시스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먼저 슬레이트와 UMG를 활용해서 UI에 연출을 추가하는 것이 아주 쉬워졌습니다. 네, 기존에는 현재 렌더링되는 백버퍼를 슬레이트에서 UMG로 전달하는 깔끔한 방법이 없었는데요. 이제 언리얼엔진 5.4에서 이 부분을 슬레이트 포스트 버퍼 업데이트라는 위젯을 통해서 디자이너 분들도 손쉽게 UI에 연출 요소를 추가하는 편리한 UX를 제공합니다. 네, 컨텐츠 예제 죄송합니다. 좋은 샘플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UI도 역시 스크린 스페이스 연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위젯을 보시면 새롭게 포스트 버퍼 업데이트라는 위젯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해당 위젯을 적절한 위치에 제가 미리 배치해 두었습니다. 네, 업데이트 버퍼의 속성을 보시면 RT0라는 것이 있는데요. 렌더 타겟은 0번부터 4번까지 총 5개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때 백버퍼를 카피해서 RT0에 보관을 해두고 이를 UI 머터리얼에서 get slate RT0라는 노드를 통해서 접근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외 나머지 노드들은 연출 요소를 만들기 위한 노드라서 무시하도록 할게요. 네, 어떤 위젯은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위젯은 영향을 안 받을지는 위젯을 그리는 순서에 굉장히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UI 연출을 제작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언리얼 엔진의 UMG에서도 모델 뷰 모델 패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사용하시려면 먼저 UMG 뷰 모델 플러그인을 활성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실 것은 새로운 뷰 모델을 생성해 주는 건데요. MVVM을 검색하셔서 MVVM 뷰 모델 베이스를 부모 클래스로 하는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하나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말하는 MVVM은 모델, 즉 다루고 싶어하는 데이터가 모델이고요. 화면에 보여지는 뷰, 이게 곧 위젯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운데서 관리하고 전달해주는 중간자인 뷰 모델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존의 블루프린트 클래스를 정의하듯이 뷰 모델을 제작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서 시간상 미리 캐릭터 카드와 연관된 뷰 모델을 구성해 두었습니다. 보시면 이름, 이미지, 길드명처럼 캐릭터 하면 떠오르는 일반적인 기본적인 속성들을 좀 정해 놓고요. 이제 뷰에 해당하는 위젯을 열어서 이 뷰 모델을 어떻게 사용하면 될지 말씀드릴게요.
네, 보시면 미리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잡아둔 상태입니다. 네, 이미지가 있고 이름이 있고 그 밑에 길드명을 나올 수 있도록 해놨고요. 앞서 플러그인을 활성화해 주시면 UMG 디자이너에 새로운 창이 추가가 됩니다. 네, 먼저 뷰 모델 창을 보시면 제가 작성한 뷰 모델 클래스를 해당 위젯이 사용할 것이다 라고 등록을 해줘야 되고요. 저는 뷰 모델 클릭하면 나오는 디테일 패널에서 미리 위젯 생성 시 이 클래스를 인스턴싱 하도록 설정해 뒀습니다. 뷰 바인딩 창을 보시면 길드 이름은 지금 잘 바인딩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빠져있는 캐릭터 이름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하죠. 먼저 텍스트 위젯의 속성 중에 텍스트 속성을 지정해 주시고요. 해당 값에 캐릭터 카드 뷰 모델의 네임 정보를 바인딩 하겠다라고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그 네임 정보는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데 텍스트에 넣어줘야 돼서 컨버전 함수를 한번 넣어준 거고요. 이 컨버전 함수의 입력 값으로 저 뷰 모델 값을 지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동작해서 보여지는지 봐볼게요. 보시면 제가 지정한 디폴트 이름, 디폴트 길드 네임이 잘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 부분은 프로그래머 분이 관리하고 있는 캐릭터 정보를 이 뷰 모델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모델을 수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뷰를 수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디자이너는 온전히 이제 뷰 제작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프로그래머 분들은 온전히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지만 신경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아트 세션의 렌더링 파트에 이어서 렌더링의 기반이 되는 주요 업데이트가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리얼 엔진 5.4는 렌더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RHI API를 리팩토링 하였는데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언리얼 인사이트 캡처가 저희 도시 샘플에서 직접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렌더 작업들을 저희가 병렬화해서 렌더 스레드에서 거의 기존 대비 2배 가까운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마다 성능 향상 폭은 다를 수 있는데요. 엔진 마이그레이션만으로도 기존 대비 성능 향상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엔진 내에서 드로우풀을 하기 위해서는 렌더에 필요한 메시 텍스처 같은 렌더 리소스를 바인드해서 GPU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최신 RH에서는 필요한 리소스들을 미리 GPU에 올려두고 드로우풀에서는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인덱스만으로 렌더할 수 있도록 하는 바인드리스 피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언리얼 엔진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현이 적용이 되었고요. 쉐이더 모델 6와 호환되는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바인드리스 렌더링은 불칸에서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하기 위해서 꼭 필수로 지원해야 하는 기능인데요. 이 개선 사항을 통해서 저희는 불칸을 사용하는 리눅스 그리고 윈도우 플랫폼에서 레이트레이싱이 동작할 수 있도록 엔진을 개선했습니다. 네, PSO 프리캐싱 성능도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PSO 캐시 그리고 PSO 프리캐시 모두 사전에 PSO를 준비해 두는 것이 목적인데요. 왜냐하면 이 PSO를 미리 사전에 준비를 안 해놓으면 게임 실행 시 히치가 발생하고 이는 사용자 경험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 내부 테스트에서는 이 PSO 프리캐싱 방식이 머티리얼 기반 쉐이더에 대해서 100% 캐시 히트가 되도록 안정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5.4를 적용하시면 그 기능의 강점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 속도가 아주 많이 빨라졌습니다. 네, 저희는 나나이트, 루멘 같은 주요 렌더링 기술들을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현세대 콘솔 그리고 그에 준하는 사양의 PC에서 60프레임 이상 렌더링을 목표로 계속 기능들을 최적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HWRT 최적화로 프리미티브 렌더링이 거의 2배 정도 속도가 향상이 되어서 엔진이 제공하는 여러 렌더링 피처에서 성능 개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직접 사용하시면서 프로젝트의 성능 향상 정도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언리얼 엔진에서는 신경망 엔진이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플랫폼에 대응해 RHI라는 추상화 레이어를 하나 두고 있는 것처럼 여러 신경망 추론 런타임에 대응해 NNE라는 중간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래서 특정 신경망 런타임이 지원하는 모델을 원뉴럴 엔진에서 읽어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것은 ONNX의 MNIST8이라는 모델인데요. 이 모델을 사용해서 원뉴럴 엔진 렌더링 결과물을 변경한 모습입니다. 간단한 세팅만으로도 이렇게 아주 새롭고 창의적인 연출을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게임 플레이를 제작할 때 꼭 필요한 프레임워크 영역의 주요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언리얼 엔진 5.4에서는 캐릭터 이동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코드 수정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구현만으로 불가능했던 더욱 유연한 캐릭터 이동 제작을 위해서인데요. 시연을 통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을 테스트해 보시려면 무버 이그젠플스 플러그인을 먼저 활성화해 주셔야 됩니다. 무버 2.0이라는 것을 통해 어떤 게 가능할지 쉽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무버 이그젠플 플러그인 안에 샘플 레벨들을 포함해 두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미리 열어두었습니다. 마치 테마파크처럼 움직임 관련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요. 무버 2.0은 기존의 캐릭터 이동과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 캐릭터 무브 컴포넌트의 경우 폰에 대해서만 사전에 정의된 움직임을 정의하는 사전에 정의된 움직임에 대해서만 속성값을 추가해서 변화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표현이 제한적이었죠. 하지만 무버 2.0에서는 무버 컴포넌트라는 걸 통해서 움직임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백엔드 클래스를 통해서 복잡한 네트워킹과 상태 처리를 자동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네, 움직임 모드도 필요하면 임의로 추가하고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피직스와도 잘 통합되어 동작하는데요. 여기 레벨에서 슬로프 환경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각 슬로프를 보시면 피직스 상태의 차이만 존재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캐릭터 무브 컴포넌트에서 이 피직스 상태에 따라 캐릭터의 이동이 영향이 받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슬로프는 피직스 세팅이 없는 상태고요. 네, 피직스 셋업을 바꿔서 이렇게 낮은 슬로프도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져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 어빌리티 시스템의 디버깅 툴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GAS 디버거를 보시려면 먼저 게임 플레이 디버거를 켜주셔야 하는데요. 저처럼 콘솔 명령을 사용하시거나 키보드의 어퍼스트로피 키를 눌러주시면 활성화됩니다. 저는 디버깅 대상을 먼저 로컬 플레이어로 지정해줬고요. 그래서 대시, 그레네이드, 밀리 어택 동작을 할 때 어빌리티 활성화 여부가 상단에서 하이라이트 되면서 직관적으로 보이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레네이드 쿨다운 등의 게임 플레이 이펙트의 라이프 타임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캐릭터 체력을 보시면 지금 85로 되어 있는데요. 네, 어트리뷰트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도 바로 볼 수 있어서 게임 플레이 중에 발생하는 이상 현상들을 추적하는 것이 기존보다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네, 윈도우 플랫폼에서 게임 인풋 API를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PC에 컨트롤을 꽂기만 하면 이제 죄송합니다. 그 즉시 언리얼 엔진에서 인식이 되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컨트롤러들을 지원하는데요. 특히 음악 게임을 위한 악기 컨트롤러도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지원해오고 있던 중이라서 특별한 게임이나 경험을 고려 중이라면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물을 좀 먹고 올게요.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광활한 월드에 이제 NPC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어떻게 제작해야 될까요? 언리얼 엔진 5.4에서는 이 넓은 월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내비메시를 생성하는 방식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들을 개선하고 추가를 했습니다. 그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보커와 내비메시 해상도인데요. 이 인보커는 내비게이션 인보커 컴포넌트를 갖고 있는 액터 주변으로만 지정한 반경 내에서 실시간으로 내비메시를 생성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내 시야가 닿지 않는 지역은 NPC도 이동을 하지 않는 형태라면 사용하기 적절한 기능이죠. 내비메시 해상도는 내비메시 모디파이어 볼륨을 통해서 특정 영역에 대한 내비메시 퀄리티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비메시 생성 시 CPU 병목을 최소화하거나
NPC에게 정밀한 길찾기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대규모 월드 좌표가 공개된 이후 엔진의 여러 서브 시스템에서 더블 정밀도를 지원하기 위한 리팩토링이 계속 있어 왔는데요. 멀티플레이어 환경에서 LWC가 잘 동작하도록 네트워크 시스템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쉐이더 쪽에서도 중요한 개선이 있었는데요. 원래 GPU는 기본적으로 더블 정밀도를 제공하지 않아서 LWC의 렌더링을 위해서는 엔진 내부에서 타일과 오프셋으로 변환하여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특정 케이스에서 정밀도 문제로 프리미티브가 이렇게 흔들려 보이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건 역시 해결이 되어서 아무 문제 없이 GPU에서 LWC 렌더링을 지원합니다. 또한 성능 면에서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변환이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도록 하는 최적화도 이번에 포함시켰습니다. 플랫폼 업데이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바일 렌더러 업데이트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언리얼 엔진 5.4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 중에 하나는 바로 GPU 씬의 내부 동작을 완전히 다시 작성한 것입니다. GPU 씬은 복잡한 씬에 대해서도 잘 동작하도록 프리미티브 데이터들을 크기가 큰 쉐이더 스토리지 버퍼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저장하고 있는데요. 언리얼 엔진 5.4에서는 작지만 빠르게 접근 가능한 유니폼 버퍼 오브젝트를 사용해 프리미티브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UBO 용량은 보시다시피 아주 작은데요. 이 제약에 맞게 저희가 인스턴스를 잘 배칭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존보다 메모리가 더 최적화되고 더 빠르게 동작하는 GPU 씬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라이트에 대해서도 동적인 라이트에 대해서 성능도 향상시켰고요. 더 많은 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PSO 프리캐싱이 안드로이드에서도 잘 동작하도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소식인데요. 드디어 루멘이 모바일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루멘을 지원하는 최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데스크탑 디퍼러 렌더러를 사용하시면 루멘을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였죠. 네, 애플 비전 프로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애플 비전 프로를 저희도 5.4부터 지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초기 단계고요. 스테레오 렌더링과 그러니까 양안에 대한 스테레오 렌더링과 포즈에 따른 카메라 트랜스폼 변환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서 애플 비전 프로의 풀 이머전 모드에서 언리얼 엔진이 동작하는 걸 체험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개발자 반복 작업 분야에서도 큰 개선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5.4에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면서 개선해온 툴들을 공식적으로 공개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검증된 것들을 들을 수 있어서 바로 현업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멀티프로세스 쿡은 빌드 머신과 로컬 모두에서 쿠킹 성능을 크게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인데요. 5.3에서 베타로 공개된 이 기능이 출시 가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쿠킹에 참여하는 프로세스 수를 추가해서 전체 쿠킹 시간을 줄이는 직관적인 방식인데요. 쿠킹 순서가 중요한 에셋 때문에 병렬화 효율이 떨어지거나 쿡 디렉터의 스케줄링 부하가 클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성능 향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엔진.ini에 쿡 프로세스 카운트 값을 지정해 주시거나 쿠커 실행 인자에 값을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포트나이트에서 4개의 쿡 워커를 썼을 때 2.5배 이상의 시간 절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언리얼 엔진의 DDC가 새로운 젠 스토리지라는 서버 아키텍처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로컬 DDC는 특정 파일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없으면 새롭게 작성하는 형태인데요. 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 시스템 I/O, 시스템 파일 I/O 병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DDC 성능에 큰 영향을 주었었는데요. 새로운 젠 스토리지에서는 이 부분을 개선하고 더욱 최적화된 캐시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유 DDC는 실험 단계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로컬 DDC와 다르게 네트워크 지원, 목격 머신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더 효율적으로 다루고 있는 DDC이고요. 이 젠 스토리지의 특징인 동기식 I/O 병목 개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리얼 빌드 엑셀러레이터는 언리얼 엔진이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제공하고 있는 분산 컴파일 솔루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엔진에 포함된 Unreal Build 툴을 통해 분산 컴파일이 동작하도록 만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기능의 강력함은 이 다음에 소개드릴 호드라는 원격 빌드 관리 시스템을 함께 사용했을 때 발휘가 됩니다. 네, 호드는 Unreal 엔진 개발팀에서 사용하는 자체 CI 솔루션인데요. Unreal Build Accelerator의 원격 실행과 자동화 테스트 등의 기능을 지원하고 Unreal 게임 싱크와도 잘 호환이 됩니다. 엔진에 포함된 윈도우 설치 파일로 호드 서버를 셋업해 주시고요. 에이전트로 사용할 만한 PC에서 호드 서버의 웹브라우저로 접속하시면 에이전트용 설치 파일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윈도우뿐만 아니라 다커 이미지를 활용하셔서 리눅스나 다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공식 문서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뮬레이션 분야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이아가라 시스템과 이미터를 제작하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원하는 새로운 나이아가라 시스템을 생성하면 이렇게 나이아가라 SF 브라우저라는 별도의 브라우저 창이 뜨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콘텐츠 브라우저와 유사하게 생겼는데 나이아가라에 특화되어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파티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보다 나이아가라 시스템 생성 과정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나이아가라 경량형 이미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미터는 말 그대로 기존 이미터보다 CPU 성능 부하가 훨씬 가벼운 이미터를 말하는데요. 대신 그만큼 기능상의 제약이 있습니다. 먼저 나이아가라 경량형 이미터는 실험 단계라서 플러그인 가셔서 경량형 이미터를 활성화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메뉴에서 해당 이미터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스크래치 패드를 통한 커스텀 동작은 불가능하고요. 렌더러도 리본, 메쉬, 스프라이트 같은 간단한 렌더러만 지원합니다. 제가 경량형 이미터를 사용해서 기존 이미터와 유사하게 하나 파티클을 만들어 봤는데요. 네, 보시면 꽤 비슷하죠? 네, 파티클 이니셜 속성을 보시면 기존과 동일하진 않지만 최대한 유사한 룩겟빌 그리고 유사한 옵션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리 정의된 동작과 간단한 렌더링만 사용해서 제작 속도를 올리고 전체적인 게임 스레드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일반 이미터 대비 10배에서 30배 정도 CPU 부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현재는 아직 실험 단계라서 테스트 용도로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스테이트를 활용하는 기존 이미터 설정들을 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스테이트 리스트 이미터로 옮겨야 되는데 저희가 확정은 아니지만 저희가 컴포터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 이 부분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벡터VM은 나이아가라가 CPU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가상 머신입니다. CPU 스크립트를 처리하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이번에 벡터VM 인터프리터를 전면 제작성했는데요. 메모리 사용량도 많이 줄였고요. 또 바이트 코드가 최적화된 후에 인터프리터가 동작하도록 해서 인스트럭션도 많이 줄였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따로 해주실 것 없이 나이아가라의 성능을 최소 약 10% 정도 향상된 걸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언리얼 엔진 5.4의 카오스 클로스 역시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현재 베타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USD를 통해서 패브릭이 설정된 소스 에셋을 임포트할 수 있게 되어서 언리얼 엔진 내에서 의상을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네, 카오스 디스트럭션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출시 가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몇 년간 수많은 이슈들을 하나씩 극복해 오면서 드디어 그 결실을 이룬 것인데요. 언리얼 엔진 5.4에서는 기존 대비 성능이나 메모리 사용량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개선이 있었고요. 또 카오스 캐시 매니저로 이제 캐시 결과물이 더 압축이 되어서 기존보다 디스크 용량과 메모리 사용량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카오스에 드디어 비주얼 디버거가 추가되었습니다. 네, 이것 또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기능인데요. 네, 툴에 가시면 카오스 비주얼 디버거라는 것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라이브 세션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릭터가 움직이면 저기서 폴가이즈처럼 생겨 있는 것들이 움직이는데요. 저거는
셋업되어 있는 캐릭터에 셋업되어 있는 피직스 바디들이고요. 네, 앞에 있는 차를 타고 가다가 다른 차와 부딪히는 간단한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녹화가 완료되면 툴을 통해서 그 과정을 다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아래 슬라이드 바를 통해서 프레임별로 탐색할 수 있고요. 또 디버그 데이터가 잘 보이도록 물리 상태에 따라 시각하는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다이나믹, 슬리핑, 키네마틱, 스태틱마다 다른 색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걸 실제로 뷰포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네, 프레임 넘기면서 보시면 네, 이렇게 물리 상태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게 바로바로 보이시죠? 네, 지금 여기서 보시면 뭐 주차된 차가 슬리핑 다이나믹을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것도 보실 수 있고요. 네, 충돌된 차가 저렇게 또 깜빡이는 것도 보실 수 있으실 텐데 만약에 물리 시뮬레이션에 조금 크나큰 오류가 있고 이걸 자기가 찾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정보 한두 개가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카오스 비주얼 디버거를 활용하시면 피직스 스레드의 부하를 줄인다거나 잘못된 물리 현상의 원인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네트워킹된 피직스는 네트워킹 프레임워크의 일부로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이 포함된 멀티플레이어 환경에서 잘 동작하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두 가지 새로운 모드를 추가를 했는데요. 원래 기존 방식은 클라이언트의 물리량보다 서버의 물리량을 먼저 클라이언트에 적용해서 그걸 갖고 시뮬레이션 하는 형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버에서 전달되는 물리량이 계속 이제 덮어쓰기를 해주고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중간에 로컬에서 이제 물리 인터랙션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핸들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모드가 두 가지 추가가 된 건데요. 먼저 피직스 예측, 즉 예측 보관 모드는 클라의 물리량 정보와 서버의 물리량 정보를 서로 고려해서 보관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최종 결과를 반영하는 거고요. 그 밑에 피직스 재시뮬레이션은 오히려 서버보다 클라의 정보에 기반해서 클라의 모든 것들을 결과물을 실제 씬을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하는 거고요. 다만 서버에서 결과가 내려왔을 때 그 오류가 너무 크면 그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서 서버 정보로 클라의 정보를 덮어쓰는 형태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 오류가 너무 크게 되면 클라의 정보로 덮어쓰다 보니 오브젝트가 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기침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요. 양해 말씀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곧 이어서 버추얼 프로덕션과 관련한 업데이트도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